속보치보다도 낮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0%를 기록해서 저물가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급으로 회동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경기 침체를 동반한 디플레이션 우려 심리를 차단했습니다. 또 물가도 내년 이후에는 다시 1%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오늘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수 후보자 미래에셋대우가 어떤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침체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전분기 대비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예상과 달리 성장률이 이보다는 낮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2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정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건데요.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된 건 6월에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났지만 정부 소비와 총수출이 각각 0.3%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2분기 수출, 수입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2%, 2.9%로 속보치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명목 GDP 성장률이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요? 성장률은 소비자, 수출, 수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인데요. 각종 물가가 반영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1분기 이후 최저입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453조 3,080억 원으로 전기 대비 0.2% 늘었습니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걸 말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0.3% 증가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네, 이번엔 물가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0.0%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 물가 변동이 없다는 뜻인데요. 통계청은 사실상 마이너스 변동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한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0.0%가 나왔는데 그런데 0%면 0%지 0.0%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소수 둘째 달까지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04%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0.0%로 발표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0%대를 기록한 건 4년 전에 10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통계청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에다 율세 인하, 교육 및 복지 정책이 영향을 끼치면서 물가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엔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늘면서 1년 전보다 가격이 7.3%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측정한 생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4%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처럼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또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책당국과 통화당국이 저물가, 저성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요. 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0%와 2분기 성장률 1%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용범 1차관은 현 상황이 저물가의 경기 침체를 뜻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김 차관은 물가 하락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과 같은 공급 측면의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하락한 데다 국제유가도 지난해 8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지난달 59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도 지난해 기저효과로 0%대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렇게 당국과 한은의 설명과는 달리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과 한은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대외적인 변수 탓이 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물가와 저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시장 변동성이나 부동산 거품 등의 여러 지표를 볼 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기 보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주력이 수출, 특히 반도체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활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나 대규모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500조 원이 안 됐던 공공기관 부채가 오는 2023년에는 6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공공기관 부실화는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규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9곳, 이 공공기관 부채가 1년 새 20조 원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국내 39곳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498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500조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1년 새에 약 20조 원이 불어난 건데요. 내년에는 500조 원을 넘게 되고 4년 뒤인 2023년이 되면 586조 원가량이 돼서 600조 원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건보공단 부채를 보면 올해 13조 2천억 원으로 해서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증가가 됐고요. 4년 뒤에는 17조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보공단 부채 비율도 2023년도에는 100%가 넘는 133%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올해 이 연료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이 부채가 12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데다가 올해 적자도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관련된 통계를 집계한 게 2013년도인데요. 그 이후에 이 공공기관이 적자를 기록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만 해도 이들 39곳 공공기관은 흑자를 보였습니다. 17년도에 7조 원 가까이 흑자를 냈고요. 지난해에도 7천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조 6천억 원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이들 39곳 공공기관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러니까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라고 하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그러니까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 미만인 0.8로 올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공공기관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분석되기로는 탈원전 정책과 이 건강보험 확대 정책으로 불리는 이 문재인 케어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에 실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2016년도만 해도 4조 2천억 원 순이익을 거뒀는데 지난해는 적자를 1조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 영향도 있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고 LNG 연료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린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건보공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건보공단은 5조 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인도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흉복부의 MRI와 또 1인에서 3인 이 상급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급격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건보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얼마나 빠른 건가요? 네,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1위가 된다라는 세계 1위. 네, 맞습니다.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인 인구 비중이라는 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45년이 되면 37%로 뛰어오르게 되는데 이게 일본을 앞지르게 돼서 세계 1위로 되게 됩니다. 2067년이 되면 이 수치가 46.5%로 치솟아서 그러니까 국민 둘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2067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5세 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되는 유소년이라든지 노인 인구의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공공기관 재무 실적 악화 속 고령화 가속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법인세 수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세 수비율은 3.2%로 2년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을 감안하면 순위가 더 상승할 것이고 또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이 오늘 오후 2시에 마감이 됩니다. 지난 4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매각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네,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입니다. 애경은 삼성그룹을 인수주관사로 선정해서 그리고 KCGI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도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고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복병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직접 인수 주체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와 한화, GS나 CJ 신세계 등은 막판까지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이렇게 대기업들이 인수물망에 거론이 된 건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수 대금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네, 일단 업계가 예상하는 금액은 2조 원 안팎입니다. 아시아나는 국내외 경기 둔화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난 2분기에도 1,241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그럼에도 매각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뿐 아니라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한 번에 팔려는 이른바 통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 조건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율 31.05%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인데요. 이 구주 인수 대금이 약 4천억 원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입해야 하는 신주가 1조 원,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회사들 매입 금액을 합치면 결국 2조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이달 중순까지 최종 후보자가 압축되고 늦어도 11월쯤 본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어 올 연말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간밤에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분규가 없이 임금 단체 협약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 노조는 어제 5만 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율 87.56%에 찬성률 56.4%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단협이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최종 가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기본급 4만 원 인상과 함께 성과급 150%, 이시금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는 통상 임금에 포함돼 매달 지급됩니다. 네, 이게 8년 만의 성과면 지난 7년 동안은 매번 파업 이후에 이렇게 가결이 됐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분규 없이 합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동차 업계에 닥친 구조조정 움직임 등 대내외 위기감을 노사가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교섭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면서 교섭 타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사측은 통상임금 개편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합원들 역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는 얘기겠죠. 지난달 국내 자동차 업계 판매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달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전체 판매 실적은 63만 9,435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모두 36만 3,045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어든 겁니다. 쌍용 자동차도 지난해보다 11.3% 줄어든 15대를 판매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 자동차, 기아 자동차, 한국 GM의 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시장 침체 등이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최근 용광로 정지 논란까지 빚었던 제철소의 배기가스 문제가 드디어 해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민관협의체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대책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책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용광로에는 오염가스 노출 논란을 일으켰던 브리더 밸브에 연결된 저감 장치의 활용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을 높여 오염가스 유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밸브를 개방하기 전 용광로에 석탄가루 투입을 중단하고 내부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이런 대책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브리더의 배출가스와 관련된 규제도 신설이 된다고요. 예, 환경부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배출가스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나 환경청에 보고하고 브리더 밸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계의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행정처분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4월 용광로 브리더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10일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현대제철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집행이 정지돼 있지만 최종적인 처분은 1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처분을 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가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브리더 밸브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생긴 만큼 처분 여부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80%가량 폭락했습니다. 전체 해외여행 수요도 30% 안팎으로 감소가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급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1위와 2위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서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행 상품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하나투어는 지난달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는 하나투어보다 더 심각했는데 8월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83%나 급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일본 여행 보이콧 흐름이 8월 들어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로 봐도 해외여행 수요가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투어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해외여행 수요는 2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홍콩 여행 수요가 줄면서 전체 중국 여행 상품 판매가 작년 8월보다 10% 넘게 감소했고요. 유럽이나 남태평양 같은 중장거리 지역도 15%가량 줄었습니다. 모도투의 경우 지난달 전체 여행 상품 판매량은 10만 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9% 줄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역시 유럽이 25.8%, 남태평양이 5.7%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로 여행지 순위도 바뀐 모습인데요.
지난달 여행 목적지별 비중을 보면 1위를 지키던 일본이 2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3위로 추락했고 대신 다른 지역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동남아가 50%를 차지하면서 1위로 올라섰고 2위는 17%를 차지한 중국이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한 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에 대해서 식약처가 3개월의 광고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시세이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과대 광고를 했습니까? 네, 시세이도의 나스 브랜드 화장품 4종과 클레드 뽀보떼 브랜드 화장품 1종입니다. 수분크림과 아이크림, 세럼과 스킨케어 등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광고를 화장품법 13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오늘부터 3개월간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것이 지적됐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의 실제 효능과 관련 없는 피부 재생이나 콜라겐 생성 효과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한국 국내에 불매 운동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광고 정지까지 더해졌군요. 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 바람이 불면서 시세이도는 DHC와 함께 불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 이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시세이도의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인 로라메르시의 제품 일부도 과대 광고 혐의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의 제재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세이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클로바가 이용자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문자로 입력해 왔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이버가 이용자의 녹취된 대화를 듣고 문자를 입력하는 작업을 해왔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네이버가 AI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문자화해서 저장해왔습니다. 네이버는 AI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뿐만 아니라 삼성 빅스비와 LG 큐보이스 등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앞서 애플은 협력사 직원 약 300명에게 사용자와 AI 시리 사이의 대화를 타이핑해서 성능 개선에 활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 기자, 애초에 이런 작업을 왜 하는 건가요? AI의 음성 인식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사람이 타이핑한 대화와 AI가 인식한 내용을 비교해서 다양한 대화 형태를 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음성 정보를 수집한 뒤 일주일 이내에 사용자의 계정과 음성 간의 연동을 끊어서 분리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의 경우 음성 정보를 사용자 계정과 연동하지 않고 임의의 정보를 부여해서 6개월간 보관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으로 196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3% 오르며 62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내일부터 돌입됩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최종 판결이 파기환송되면서 대내외 약전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호구루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 마감을 앞두고 흥행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6.38% 오름세, 금호산업 역시 0.7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스위스 론자와 램시마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3% 오름세를 보이며 1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53% 내림세를 보이며 1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